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총을 쏠 수 있을까?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재 용의자 2명 등 관련자들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끔찍한 테러로 보입니다. 큰 화재도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9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잠했던 당시 상황을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객들로 북적이는 한 공연장 객석. 갑자기 한쪽에서 총소리가 잇따라 들립니다. 겁에 질린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거나 의자 뒤로 몸을 숨깁니다. Здесь происходит какая-то стрельба, куча народу бежит, все орут. Стреляют из автомата. 현지 시간 22일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의 대형 공연장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면서 건물 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Люди начинают паниковать, просто бежать, сталкива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Кто-то падает, кто-то наступает друг на друга. 총격 이후 무장 괴한들이 던진 폭발물로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мы должны сказать,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погиб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увеличилось.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최소 93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차량으로 도주하던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총격에 직접 연루된 4명을 포함해 11명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선 권총과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이번 총격 참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슬람 국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용의자 조사 과정에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러시아 당국에 사전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메고 총을 난사하는 괴한들, 범행 후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가 3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범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전투원들이 무사히 본부로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IS 소행임을 확신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정보를 사전 입수해 러시아 당국에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ut out a notice to all Americans in Moscow to avoid any large gathering, concerts, obviously shopping malls, anything like that, just for their own safety. 그동안 IS 일각에선 러시아가 무슬림을 탄압한다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주최한 푸틴 대통령은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По-друге,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а терористичні методи ведення війни, тероризм як метод. 유엔 안보리는 극악무도하고 비겁한 테러라며 이번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 참사가 벌어진 건물은 9,0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연장과 쇼핑몰도 갖추고 있어서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유명 록밴드의 공연을 앞두고 총격이 발생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로 건물 지붕까지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수많은 경찰 차량이 출동한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시민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이 건물은 쇼핑몰, 컨퍼런스홀과 함께 9,0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등 국제 행사와 에릭 클랩튼 같은 해외 유명 가수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러시아 유명 록밴드 피크닉의 공연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Да, она мне в 19:59 прислала фотографию из зала, где они уже сидят на местах.
Я ей ответил, она прочитала сообщение, и следующего сообщения уже не прочитала. Это было буквально там. 구조대는 지하를 통해 100명가량을 대피시켰지만 화재로 공연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옥상으로 피한 일부 시민의 구조 작업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Нас повели к выходу, в итоге выход был заперт. Мы бегали по всему Крокус-Сити, зашли в подвал Крокус-Сити холла и дождались МЧС, и вот вышли. 참사 장소는 크렘린궁에서도 불과 2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공항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전역의 경계 수위를 높이고 전국에 예정된 모든 공공행사를 취소시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총선 18일을 앞두고 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에선 이대로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더 큰 차이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4년 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봤더니 정권 견제 여론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4년 전과 지금의 여론 지형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었습니다. 77석 차 압승이자 참패였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총선 20여일 전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4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론과 지원론이 오차 범위 내로 팽팽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점에 조사된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51%로 지원론보다 15%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34%, 4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55%보다 21%포인트 낮습니다. 여당이 내세우는 야당 심판론이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다릅니다. 4년 전엔 민주당 지지율이 당시 미래통합당보다 15%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지만 현재는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팽팽합니다. 현 정권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고심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잡아놨던 일정도 취소하고 반전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가 험지, 부천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엔 임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경기도 광주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비를 벗어던진 채 연단에 오릅니다. 비가 오든 폭풍과 치든 전국을 누빌 것이고 반드시 광주에서 승리할 겁니다. 열흘 연속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은 당초 오늘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위원장은 최근 선거 상황에 대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라면서도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주말 동안 재정비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당 험지인 부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천이 상당히 험지입니다. 이제까지 침체되고 낙후된 부천이 반드시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개혁과 쇄신을 내세웠던 인 전 위원장을 앞세워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어디요 고향이? 군산이요, 군산. 군산. 네. 아버지가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끝내버려. 네. 끝내버려. 네. 또 국민의힘 선대위는 고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자신감이 붙은 듯 유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북부를 찾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안보 공세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포천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접경 지역에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포탄 총알 날라와가지고 막 지붕에 떨어지고 이러면 이 동네
경제가 살겠어요? 하다못해 땅값도 떨어집니다. 정부 여당을 전쟁 나도 이상할 것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는 평화 세력에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불참으로 여당이 이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의 종북 세력 심판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출신이 뭐 중요합니까? 유능한 일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앞서 마트를 찾은 이 대표는 대파 가격부터 확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거듭 소환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거 대파? 3,900원. 390원 아니고? 이 대표는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탄핵만이 살 길입니다. 대통령 자리에서도 혹시 유지를 못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만 수도권과 호남,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한 이 대표는 내일 서울 한강벨트에서 유세를 이어간 뒤 다음 주부턴 지역구인 계양을 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을 옹호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여야 공방으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양안 문제에 개입하기보다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외교라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문제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국민의힘은 중국 사대주의라며 중국엔 굴종, 일본은 무조건적 척결을 외치는 저급한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15분 동안 비판해 논란이 됐던 일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던 인물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익 중심의 외교가 필요하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양안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 전문가들은 양안 문제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반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여야의 선거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선거 18일 앞두고 오늘 주목한 점은 뭐였습니까? 선거를 앞둔 주말은 유권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여야 지도부가 주말 일정에 각별히 신경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지도부의 일정을 보면 좀 갸웃해집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외에는 일정이 안 보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통상 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 일정이라는 게 공식 일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위원장이 박성중 후보의 부천 을 지역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위원장 그 세 분 모두 본인 지역구 일정 외에는 다른 지원 유세 일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천과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남 홍성 예산, 김부겸 위원장은 서울 강남 이렇게 각자 지역을 나눠서 찾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정말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은 일정이 적은 걸까요? 네, 선대위 구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 면면을 보시면 동작을 나경원, 분당갑 안철수, 인천 계양을 원희룡, 대구 달서울 윤재욱, 윤 원내대표 빼고는 자신의 지역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후보의 지역구를 돕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위원장, 선거 불출마자들이라 훨씬 자유롭습니다.
네, 선대위 차원의 일정은 적더라도 그래도 선거 전략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좀 보입니까? 여당 핵심 관계자는요, 현재 선대위의 가장 큰 고민이 민생 정책과 인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대사 문제 등으로 야권의 공격 빌미를 준 상황에서 지금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인물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수도권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마침 어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 부위원장인 유이동 정책위의장 옆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합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핵심 지지층 사이에선 유 전 의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여권 위기로는 단순히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른바 집토끼에 대한 그 이탈도 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잡은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지층도요. 현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2주 만에 52%로 18%포인트 올랐고요. 보수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 카드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입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 취소로 한민수 대변인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러면 논란이 이제 잦아든 겁니까?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잇따라 취소한 뒤 결국 친명으로 평가받는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어제 갑작스럽게 공천이 되다 보니까 한 후보는 정작 본인이 출마한 강북 을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후보의 선관위 등록 주소는 서울 송파구입니다. 한 후보는 또 신문사 논설위원 시절인 지난 2016년에 황당한 선거구라는 칼럼에서 여야 졸속 공천 논란에 정치인이 지역 구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강북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네, 심지어 부실 검증 비판에 대해서 안타깝다고만 하고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했는데요. 친명 인사들을 연이어 공천하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에 정점을 찍게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흔히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후보들이 발로 뛰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요즘엔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전도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여야 후보들의 온라인 홍보 열전, 최원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2개월 동안 5kg을 감량한 김 의원은 몸매를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보디 프로필 도전기를 공개했습니다. 제 나이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푸시업을 그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을 때는 100개. 강훈식 의원은 최근 음원 순위를 휩쓸고 있는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을 패러디했습니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질 우리 삶. 음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개사에서 투표 참여를 함께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박정 의원은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춤인 슬릭백에 도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과거 서울대 수석 입학 당시 인터뷰 영상과 함께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 후보는 과거 학력고사,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의 수석을 차지해 수석 3관왕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정치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게. 나경원 후보는 래퍼 마미손을 패러디하며 버스 노선 신설을 약속하고 서리풀 뚫어놓고 강남을 한 번에 못 가는 우리의 기분을 니들이 알아? 김은혜 후보는 자동차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분당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2030을 노린 후보들의 온라인 홍보 영상이 선거운동은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의대 학장단의 보직 사임도 이어졌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도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연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부터 각 대학의 절차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9개 학교가 참여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학장단의 보직 사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의대 학장단에 이어 신입생이 4배 넘게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컸던 충북의대 학장단이 집단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49명이 해부 실습을 하다 200명이 돼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전국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파장은 전공의 공백과 차원이 다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둔 의사협회도 현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 출구 없는 평행선에 병원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의사가 없으니 환자가 없어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대로면 경기도 의료원 산하에 있는 병원 6곳은 5월부터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한 곳인 수원병원입니다.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 몇몇 외에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병원 전공의 3명이 모두 한 달째 출근하지 않아 진료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병상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조정하니까. 의료원 산하 파주병원과 이천병원도 전공의들이 모두 이탈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19일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장과 경기도 관계자 회의에서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의료원 전체 인건비는 월 평균 약 130억 원 수준. 병원별로 적자가 누적돼 매월 본부가 지원하는데 본부에도 56억 원밖에 남지 않아 5월부터 인건비 체불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이 없어서. 국가중앙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지난 19일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교수들에게 급여 반납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했지만 공수처는 지금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이 대사 측은 출국 금지는 왜 한 것이냐며 그 배경이 수상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치 공세로 중대 범죄자가 됐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파면하라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측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출국 금지는 왜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기본권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조사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내려진 배경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조사 준비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다 하니까 황당하죠. 그럼 출국 금지는 도대체 왜 했냐. 이 대사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당 등이 중대 범죄자처럼 단정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망갔다.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렸다. 본인에 대한 치욕적인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이고 필요한 단계가 되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를 당장 파면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해임과 사퇴는 기본이고 출국 금지는 최우선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렇게 이종섭 대사가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니 공수처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직 자료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공수처의 해명인데 그럼 지금까지 뭘 했냐는 늑장 수사 비판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공수처 내부 사정은 이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에서 귀국해 소환 조사를 요청한 이종섭 대사에 대해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며 수사 진행 정도를 검토해 소환 일시를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분석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출국 금지로 묶어두고도 3달 동안 늑장 수사를 하며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수처로선 수사 인력 5명 내외 정도인 수사 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몰려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욱 전 처장,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차례로 퇴임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점도 부담입니다. 후임자도 있기 때문에 후임자께서 또 성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처장의 예상과 달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런데 현지 검찰이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걸면서 어디로 보낼지 정해지지가 않았죠. 현지 대법원은 일단 여권을 압류하고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우리 법무부도 국내 송환을 위해서 현지에 직원을 보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권도영 씨가 출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요건을 사용해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혀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가 오늘로 만료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가 무단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만큼 당분간 구금시설 등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으로 당초 권 씨는 출소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법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 씨의 송환국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이 때문에 권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가장이 숨지고 어린 자녀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밤사이 대구와 안산에서도 주택 화재로 2명이 숨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도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뻥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 뭐 폭탄이 터지는 줄 알고. 9층에서 난 화재로 주민 15명이 구조됐고 28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9층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40대 아버지는 숨졌고 7살과 10살 자녀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은 안방 옆 욕실 발견, 딸은 안방 발견, 이렇게. 경찰과 소방은 다목적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입주민 50대 남성이 숨졌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다세대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오늘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봄 축제장에는 날씨와 재미를 즐기려는 발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개막했는데 활짝 핀 벚꽃을 보려면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맛보려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인 논산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딸기 드셔보세요. 만 원입니다. 고운 자태에 분홍빛 가래떡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은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를 얹어 자신만의 케이크를 만듭니다. 으깬 딸기와 설탕을 넣고 쉴 새 없이 저어 달콤한 딸기 잼도 만듭니다. 핑크색이고 살짝 색이 였는데 이제 설탕 넣고 이제 계속 저으니까 색이 검해지고 신기했고 나중에도 와가지고 또 다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벚꽃 명소로 소문난 경남 진해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군항제가 개막했지만 벚꽃 개화율은 약 10%. 아직 연분홍 꽃망울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벚꽃은 많이 안 펴서 조금 아쉬운데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좋아요. 간간히 핀 벚꽃은 숨겨진 보석처럼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하나, 둘, 하트 만들자. 하나, 둘, 셋. 벚꽃은 보통 개화한 지 일주일이면 만개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이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측은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축제 기간을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 수차례 제기됐었죠. 국제사회 비판에도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최근까지도 양측이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전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로 처참히 무너진 건물. 우크라이나는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КНДР виготовила цю ракету за прототипом саме Іскандеру. Тому саме виникла така версія.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정황을 추적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러시아 대형 수송기가 오가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21일 러시아 대형 수송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해 다음 날 새벽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송기는 중국 항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에 돌아갔습니다. 특히 당국은 수송기에 15m 길이의 화물 여러 개가 실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수송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또 다른 대형 수송기 IL-76이 순안공항에서 포착됐는데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항공 수송이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물자의 거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무기 거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유엔 차원의 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이 무서운 기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플랫폼으로 물건을 파는 판매업자들의 관세 포탈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그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루 50만 건 이상의 중국 해상물류가 모이는 평택세관.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물품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다 알리야. 검역장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무작위로 뽑아낸 물품을 직접 뜯어봅니다. 전자제품으로 신고해놓고 쇠사슬을 들여오거나 쇠사슬로 그냥 들어와서 얘네는 품명상이라서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수입가를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등 세관의 눈을 속이려는 수법은 다양합니다. 300불짜리로 수입 신고된 이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막상 상자를 뜯어보면 450불짜리 더 좋은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가의 중국산 전자제품을 위주로 수입가 낮추기가 횡행하면서 관세 포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적발된 관세 포탈액은 139억 원으로 2년 새 10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도 세관 직원 34명이 쏟아지는 물량의 1% 정도만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15,000건 정도 통관을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200건 정도를 실제 물품을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판매업자가 언더밸류로 적발되면 소비자는 영문도 모른 채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합니다. 몇 달 기다려도 안 오길래 개인 통관부 켜가지고 알아보니까 저도 묶여있는 거 그때 알게 됐어요. 탈세에 이용됐다는 것 자체에 조금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알리와 테무의 물량 공세 속에 과세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IT 업체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만 쓰게 하는 이른바 애플 생태계를 구축해 17년 동안 승승장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이어 안방인 미국에서마저 독점 행위로 철퇴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의 휴대폰인 아이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같은 아이폰 사용자에겐 파란색,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에겐 초록색 말풍선이 뜹니다. 이른바 초록색 낙인으로 아이폰을 쓰지 않는 사용자를 색깔로 구별한 겁니다. 아이폰이 아니면 고화질 영상이나 사진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I can't send my mom certain videos or she can't send me certain videos. And so we leave Buy your mom an iPhone.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이런 전략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소비자들을 애플의 생태계에 가둬두는 담장친 정원 전략을 쓰면서 다른 산업의 혁신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ple has maintained its power not because of its superiority, because of its unlawful exclusionary behavior. Threaten the free and fair markets. 특정 서비스가 아닌 애플 생태계 전체를 정조준한 것은 처음인데 애플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음악시장 독과점 혐의로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마저 추가 조사를 예고한 상황. 17년간 경고했던 애플의 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가 시세 평균 69%로 4년 전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역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공시가 때문에 역전세난이 심화된다?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항목의 행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허그가 보증을 해주지만 빌라나 KB 시세가 나오지 않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증해 줍니다. 예. 그런데 전세 보증 한도가 전세 사기 여파로 지난해 5월부터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 1억 원인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 한도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 공시가도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 한도도 전세 시세와 차이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한도가 낮아진 만큼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이 되는 매물만 찾게 되고 네.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낮추면서 월세를 끼인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은 보증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올해 1월 허그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가진 사람들이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100이면 99%는 역전세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부 집주인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떨어지면 좋은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전세를 끼는 월세로 전환되면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와 전세 보증 한도 격차가 커서 청년층들이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역효과도 발생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보증률이 낮아져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정부가 좀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나비 효과가 생기는군요. 대책이 있을까요? 공시가는 한번 결정되면 1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 한도가 전세 시세를 한참 후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협회는 공시가 기준이 아닌 감정가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가 잦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세 파악에 나서서 공시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집주인도 또 세입자에게도 우려되는 부분이 튀어나오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명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만든 굿즈를 사기 위해 오픈런하는 건 일상이고 광고판을 성지순례하듯 돌아다니는 중년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팬덤을 이용한 상술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집만한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인형과 키보드, 그릇, 슬리퍼까지 아이돌 세븐틴 멤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현장입니다. 396번 정도 받았는데 제가 여기를 8시에 왔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오후 2시네요. 작년 9월 1차 행사 때도 열흘 만에 15억 원어치를 팔았을 정도로 팬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인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Liking the 8? Well, first of all, he's my In Sung-hyun in terms of appearance, so he's personally my style for that. I also really like how he performs on stage and his personality as well. He's funny. 최근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한 한 은행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사은품을 받으려고 상품에 가입하는 팬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적금, 이체 통장 뭐 그런 거 3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토카드하고 브로마이드 큰 사진하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대형 홍보물 등 임영웅과 관련된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음지순례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휴일을 맞이해갖고 임영웅 가수님이 있던 식당 거기 들렸다가 또 예전에 이제 자취했던 집 들렸다가 지금 그리고 이리 온 거예요. 이제 임영웅 이거 보려고요. 다만 팬덤에 기댄 상술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었던 국보 반가사유상을 만지고 또 냄새를 맡으며 체험할 수 있다면 더 깊이 알고 기억에도 잘 남겠죠. 박물관 관람객 연간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박물관들도 오감을 더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시각 차단 안경을 쓴 관람객들이 조각상 모형을 만져보며 생김새를 파악합니다.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들로 체험하는 전시입니다. 반가사유상의 재질을 연상시키는 향기도 맡아보고 그냥 뭔가 좀 찰흙 냄새? 이렇게 반가사유상을 만들 때 쓰였던 재료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제작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실제 크기대로 만들어진 모형을 비교해가며 두 국보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새겨봅니다. 팔찌가 없어졌고 그리고 뭔가 손가락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그 머리가 대머리인 건 똑같고요. 오감 체험을 통해 1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보물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더 만져보다 보니까 촉감이 익숙해지고 점점 그 경험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국보 2점을 최초로 나란히 전시한 사유의 방.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실물 크기로 구현한 광개토 대왕릉비 등 다양한 전시들이 관객의 호평을 받으면서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에 다녀간 관람객은 역대 최초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표방한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시도들이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무대에 복귀한 류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 LG에게 고전했고 결국 수비 실책에 무너졌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하나 류현진의 LG전 통산 승률은 7할 3푼이 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류현진을 상대한 LG는 달랐습니다. 2회 만루 상황에서 신민재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집니다. 4회 하나 이루수 문현빈의 실책 이후 류현진은 무너졌습니다. LG는 박혜민, 홍창기의 연속 안타로 석점을 더 쌓았고 이어진 김현수의 안타까지 연속 3안타로 류현진을 4회에 강판시켰습니다. 12년 만에 KBO 경기에서 LG를 상대한 류현진의 기록은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이었습니다. LG는 한화를 8대2로 누르고 개막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2024 프로야구 1호 홈런 기록에는 키움 최주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기아전 1회 2사 상황에서 5월 투런 홈런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기아가 키움을 7대5로 꺾고 이범호 감독에게 감독 데뷔 전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삼성과 KT의 경기는 연장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KT 마무리 박영현을 공략해 경기를 뒤집었고 오승환이 2이닝을 막아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NC는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두산을 눌렀습니다. 9회 초 2사에 등판한 NC 마무리 이용찬은 견제구로 이닝을 끝내 프로야구 처음으로 투구수 없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기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60mm, 남해안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1도, 대전 19도로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